대기업 하청업체 파견직으로 일하는 나는 매달 이 작은 아파트 월세를 내기 위해 하루하루를 쪼들리며 살고 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내가 고시원에서 5년이나 썩다가 겨우 9급 말단 공무원에 합격한 당신 아들을 꼬셔서 주제넘게 분에 넘치는 결혼을 했다고 여긴다. 오늘 시어머니는 이혼한 시누이를 대동하고 다짜고짜 집으로 쳐들어와서는 나에게 시누이의 삼시세끼를 책임지라고 명령했다. 내가 막 안 돼요 라고 입을 떼기가 무섭게 시어머니의 매서운 손찌검이 날아들었다. 남편은 곁에서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며 나에게 그냥 꾹 참고 넘어가 라고 말했다.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 현관 천장에 화재 경보기로 위장해둔 초소형 카메라의 빨간 불빛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깜빡이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화끈거리는 뺨을 부여잡고 아주 차분하게 112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다. 가정폭력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도어록에서 짧은 전자음이 연달아 울렸다. 문이 경첩이 돌아가며 틈새로 차가운 바람이 집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박미연은 현관에 우두커니 섰다. 찌든 마늘 냄새와 푹 쉰 들기름 냄새가 코를 확 찔렀다.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 그녀가 탈취제를 뿌려두었던 우리 집의 냄새가 아니었다. 그녀가 고개를 숙였다. 비좁은 현관 입구에는 신발 3켤레가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다. 2켤레는 뒤축이 푹 주저앉은 흙 묻은 운동화였고 나머지 1켤레는 정체 모를 얼룩이 잔뜩 묻은 검은색 여성용 구두였다. 원래라면 싸구려 우드 장판이 깔려 있어야 할 현관 바닥은 온통 칙칙한 잿빛 흙탕물 발자국으로 도배되어 있었다. 오늘 아침에야 그녀가 정성껏 분리수거해둔 쓰레기 봉투는 처참하게 찢겨 있었다. 플라스틱을 모아둔 봉투는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고 납작하게 찌그러진 생수병 몇 개가 신발장 밑으로 굴러 들어가 있었다. 미연은 신고 있던 단화를 벗고 맨발로 집 안으로 들어섰다. 주방 쪽에서 물이 거세게 쏟아지는 소리와 함께 플라스틱 용기가 싱크대에 거칠게 부딪히는 둔탁한 소음이 들려왔다. 냉장고 양문이 활짝 열려 있어 냉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시어머니 최복자가 냉장고 앞에 버티고 서서 사각형 유리 반찬통을 한 손에 쥐고 있었다. 그녀는 뚜껑을 열어 코에 바짝 대고 냄새를 한번 킁 맡더니 미연이 어젯밤 밤을 새워가며 만들어둔 잔멸치 볶음을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싱크대 안으로 왈칵 쏟아버렸다. 싱크대 안은 이미 마늘종과 시금치나물 찌꺼기, 심지어 먹다 남은 두부 부침까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미연의 어깨에 걸쳐있던 캔버스 백근이 스르르 미끄러지며 바닥에 툭 떨어졌다. 최복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다음 반찬통을 집어들기 위해 손을 뻗었다. 왔니? 바쁜 거 안 보여? 빨리 와서 거들지 않고 뭐해? 미연은 바닥에 흥건한 물자국을 쳐다보며 잔뜩 메마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어머님,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비밀번호 지난주에 바꿨는데요. 누굴 막으려고? 도둑이라도 들까봐. 우성이가 본가에서 비밀번호 누를 때 내가 뒤에서 슬쩍 보고 다 외워뒀지? 며느리년이 시어미를 경계하고 자물쇠를 채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친척들 귀에라도 들어가 봐. 우리 우성이 체면이 뭐가 되겠어. 최복자는 텅 빈 반찬통을 싱크대에 휙 던져버리고는 획 돌아섰다. 그러고는 5분 위에 널어둔 행주를 거칠게 낚아채 손을 벅벅 닦았다. 최복자가 발미돼 있던 커다란 검은색 비닐봉지를 툭 걷어찼다. 너 이 냉장고에 들어있는 돼지 꿀꿀이죽 같은 쓰레기들은 다 뭐냐? 소금은 또 얼마나 쳐넣은 거야? 우리 우성이는 공무원 시험 준비하느라 고시원에서 5년이나 썩으면서 위장 다 버렸는데 넌 그딴 건 안중에도 없고 매일같이 이딴 차디찬 잔반 조각이나 먹여? 애를 잡으려고 환장했어? 내가 싹 다 갖다 버렸다. 시골에서 바리바리 싸온 김치통 몇 개 맨 밑칸에 쑤셔 박아 놨으니까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이번 달 생활비 당장 정산해줘. 김치통 2개나 들고 오느라 무거워 죽는 줄 알았다. 터미널에서 택시 타고 왔어. 미연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시어머니의 어깨 너머
엉망진창이 된 조리대를 지나 거실을 향해 있었다. 거실에서는 귀청이 떨어질 듯 왁자지껄한 뽕짝 트로트 메들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신우이 정수진이 베이지색 패브릭 소파에 벌러덩 들어 누워 있었다. 그녀는 굽높은 어글리 슈즈를 벗지도 않은 채 먼지 묻은 신발 바닥을 소파 팔걸이에 떡하니 걸치고 있었다. 볼륨을 최고조로 키운 채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보며 간헐적으로 낄낄거리는 웃음을 터뜨렸다. 소파 옆에는 테두리가 심하게 달아빠진 거대한 분홍색 캐리어가 화장실로 가는 길목을 떡하니 가로막고 뉘어져 있었다. 최복자는 미연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리더니 손에 쥐고 있던 행주를 조리대 위로 신경질적으로 내동댕이 쳤다. 수진이 왔다. 미연은 시선을 거두고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 눈깔빈 시댁구석이 감히 우리 수진이를 구박해? 위자료 한 푼 안 주고 맨몸으로 내쫓아? 이혼하면 이혼하는 거지. 재산 분할 포기하면 어때? 우리 수진이가 아직 얼마나 젊고 창창한데 그런 근본 없는 집구석에 남아있는 게 지옥이지. 최복자는 턱을 치켜들고 복도 끝에 굳게 닫힌 방문을 손가락으로 삿대질하듯 가리켰다. 오늘부터 제 저 방 쓴다. 그 잡동사니 쌓아둔 방 당장 치워. 내가 보는 쓰레기 같은 책들이랑 쓸데없는 컴퓨터 다 내다 버리고 좋은 침대 하나 들여놔. 우리 수진이 지금 마음에 큰 상처를 입어서 우울증 올 지경이니까 밤마다 술 한잔 하면서 속 좀 달랠 거다. 너 매일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따끈하게 속 풀리게 북엇국이나 콩나물국 매일 메뉴 바꿔가면서 끓여 낼 뜨거운 국물 안 들어가면 입맛 떨어져서 몸 상하니까. 미연은 15평 남짓한 작고 비좁은 아파트를 찬찬히 둘러보았다. 이 공간은 그녀가 회사에서 매일 10시간씩 구르고 수시로 야근을 밥 먹듯 하며 뼈 빠지게 돈을 모아 간신히 월세를 감당하고 있는 곳이었다. 어머님, 저 방은 제 재택근무 공간이에요. 하청업체 비정규직이 무슨 번듯한 직장이라고 유세야 최복자가 코웃음을 치며 입꼬리를 비죽거렸다. 내가 집구석에서 키보드나 몇 번 두들겨서 푼돈이나 버는 주제에 우리 우성이는 지금 구청 정규직 9급 공무원이야. 넌 시집와서 지금까지 애도 못 가지는 주제에 상처받은 시누이 수발 좀 드는 게 뭐 그리 억울하다고 토를 달아? 싱크대 하수구가 음식물 찌꺼기로 꽉 막히는 바람에 물이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했다. 벌건 고춧가루와 기름띠가 둥둥 떠다녔다. 뽕짝 트로트 음악 소리가 비좁은 공간을 쩌렁쩌렁 울렸고 남자 가수는 간드러지는 고음을 꺾어 올렸다. 소파 위에 정수진은 몸을 뒤척였고 그녀의 신발 밑창이 베이지색 천 위에 선명한 검은 자국을 길게 남겼다. 미연은 목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시큼하고 씁쓸한 맛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침을 한 번 꿀꺽 삼켰다. 손가락이 서서히 말려 들어가며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거칠고 빳빳한 캔버스 백끈이 아직도 그녀의 손목을 칭칭 감고 있어 붉은 자국을 남기고 있었다. 그녀는 당당하기 그지없는 시어머니의 뻔뻔한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다. 안 됩니다. 크지 않은 아무런 고저도 없는 건조한 목소리였지만 트로트 배경음을 뚫고 소름 끼치도록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소파 위에서 화면을 넘기던 정수진의 손가락이 멈칫했고 휴대폰이 살짝 옆으로 기울어졌다. 수도꼭지를 잠그려던 최복자의 동작이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두 눈은 튀어나올 듯 커져 있었다. 너 지금 뭐라고 짓거렸어? 미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는 앞으로 한 걸음 내디뎌 물바다가 된 주방 한가운데로 완전히 들어섰다.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집계약서 제 명의로 되어 있어요. 전세 보증금은 제가 7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돈으로 냈고 매달 나가는 월세도 제 개인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갑니다. 우성 씨가 낸 돈은 전부 어머님께서 보관해준다는 명목으로 쥐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에 아가씨가 쓸 남는 방은 없습니다. 최복자의 얼굴이 터질 듯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휙 돌아서더니 가슴을 격렬하게 헐떡거렸다. 어디서 감히 시어미한테 돈 계산을 하려 들어? 내가 정씨 집안으로 시집왔으면 내 몸뚱이도 정씨 집안 거고 내 돈도 다 정씨 집안 돈이야. 내가 지금 먹고 입고 쓰는 거 전부 우리 공무원 아들 우성이 덕 보고 사는 거 아니야?
정규직도 못단 밑바닥 하청업체년이 감히 내 앞에서 계약서 운운해? 미연은 시어머니의 살벌한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받아냈다. 어머님께서 기어코 아가씨를 들이시겠다면 좋습니다. 내일 날 박는 대로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월세 계약 해지하겠습니다. 위약금 물어주고 나서 각자 짐 싸서 나가면 되겠네요. 그게 아니라면 다음 달부터 이 집 월세는 어머님께서 직접 내시죠. 최 복자는 입을 떡 벌린 채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미연이 쐐기를 박듯 말을 이었다. 그리고 우성씨 월급은 전부 어머님이 관리하고 계시니까 다음 달부터 우성씨 명의로 된 중형세단 자동차 할부금도 어머님께서 제때 알아서 내세요. 그동안 자동차 할부금 빠져나가던 제 명의 가족 카드, 오늘 오후에 은행 전화해서 이미 정지시켰습니다. 거실을 채우던 트로트 음악이 뚝 끊겼다. 정수진이 용수철처럼 상체를 벌떡 일으켰고 구두 굽이 바닥을 쾅 하고 찍었다. 이 한마디는 최 복자의 가장 취약한 경제적 뇌관을 정확히 건드렸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구청 공무원 아들은 사실 폼으로 뽑은 그 자동차 할부금조차 제 힘으로 감당하지 못해 쩔쩔맸고 그 구멍은 오롯이 미연의 월급으로 메워지고 있었던 것이다. 최 복자의 얼굴이 시뻘건 색에서 시퍼런 색으로 변해갔다. 그녀의 숨소리는 마치 고장난 풀무처럼 거칠고 무거워졌다. 이 싹수 없는 년이. 최 복자는 조리대 위에 미쳐버리지 못한 플라스틱 반찬통 뚜껑을 집어들고는 미연을 향해 있는 힘껏 집어 던졌다. 뚜껑은 미연의 쇄골을 강하게 때리고 바닥으로 튕겨나갔다. 그와 동시에 최 복자가 짐승처럼 두 걸음을 쿵쿵 내디디며 거리를 좁혔다. 짝! 온몸에 체중을 실은 묵직하고 파괴적인 따귀가 미연의 왼쪽 뺨을 무자비하게 후려쳤다. 미연의 고개는 그 엄청난 타격에 오른쪽으로 사정없이 꺾였다. 그녀의 어깨가 뒤쪽 냉장고 문에 세게 부딪히며 쿵 하는 둔탁한 소리를 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이 그녀의 시야를 가렸다. 왼쪽 귀에서 수만 마리의 매미가 동시에 울어대는 듯한 날카로운 이명이 터져나왔다. 뺨에는 곧바로 불에 댄 듯한 화끈거림과 찌르는 듯한 통증이 번졌다. 입안 점막이 이빨에 찍혀 찢어지며 비릿하고 진한 피맛이 혀끝을 타고 퍼져나갔다. 그녀는 곧바로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고 얻어맞은 뺨을 감싸 쥐지도 않았다. 그저 냉장고에 등을 기댄 채 입안에서 굴러다니는 핏방울을 조용히 삼키고 있을 뿐이었다. 안방 문이 달칵거리며 열렸다. 남편 정우성이 무릎이 다 늘어난 회색 트레이닝 바지에 목이 쭈글쭈글해진 흰색면 잠옷 차림으로 슬리퍼를 질질 끌며 걸어 나왔다. 머리는 새집을 지은 듯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막 잠에서 깬 듯한 부기가 가득했다. 명백히 그는 계속 집에 있었으면서 안방에 숨어 이 모든 사태를 엿듣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난장판이 된 주방을 한번 쓱 훑어보고 분노로 온몸을 부들부들 떠는 최 복자를 쳐다보더니 마지막으로 순식간에 시뻘겋게 부어오른 미연의 왼쪽 뺨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는 미간을 팍 구기며 신경질적으로 머리카락을 쥐어뜯었다. 당신은 집에 오자마자 꼭 이렇게 분란을 일으켜서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놔야 속이 시원해? 그는 미연의 상처를 살피러 다가오기는커녕 안방 문틀에 기대어 팔짱을 낀 채 거만하게 턱을 까닥였다. 어머니가 그 먼 시골에서 고속버스 타고 여기까지 오셨잖아. 수진이도 똥 밟아서 저렇게 이혼당하고 왔는데 당신이 며느리로서 좀 유도리 있게 굴면 안 돼? 그냥 고개 숙이고 죄송하다고 하고 어머니 비위 좀 맞추면서 꾹 참고 넘어가면 되잖아. 기어코 돈이니 할부금이니 그딴 소리를 나불 떼서 기어이 어머니가 손 찍어 마시게 만들어야 직성이 풀려? 그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며 짜증과 오만함이 덕지덕지 묻은 말투로 훈계했다. 이게 다 집안 체면 깎아 먹는 짓이야. 내 체면 좀 세워주면 안 돼? 꼭 우리 집안이 동네방네 손가락질을 받아야 직성이 풀리겠냐고. 미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왼쪽 뺨은 이미 혹처럼 퉁퉁 부어올라 있었고 시뻘건 5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입꼬리에는 흐릿한 핏자국이 맺혀 있었다. 그녀는 문틀에 짝다리를 짚고 선정우성을 똑바로 응시했다. 고시원 골방에서 5년 동안 그녀가 사다 나른 컵라면을 끓여 먹고
그녀가 내주는 인터넷 요금으로 인강을 들으며 공부해서 겨우 9급 공무원 배지를 달더니 가장 먼저 새 자동차부터 뽑아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했던 바로 그 남자. 그녀는 단 한마디도 반박하지 않았다. 입도 뻥긋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발 뒤꿈치가 바닥의 무릉덩이를 아슬아슬하게 비켜갔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뒤로 물러섰다. 그녀는 현관과 거실이 맞닿은 경계선까지 이동했다. 그리고 멈춰 섰다. 그녀의 머리 바로 위, 천장에는 둥글고 하얀 화재 경보기가 매달려 있었다. 그녀는 코트 주머니를 뒤져 휴대폰을 꺼냈다. 손가락이 닿자 액정 화면이 환하게 밝아졌다. 화면을 밀어 잠금을 해제했다. 통화 다이얼 화면을 띄웠다. 112. 초록색 통화 버튼을 누르고 곧바로 스피커폰 모드를 켰다. 뚜. 112 긴급 출동 센터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상담원의 또렷한 여자 목소리가 쥐죽은 듯 고요해진 거실에 벼락처럼 울려 퍼졌다. 미연을 향해 쏟아낼 다음 욕설을 장전하며 손을 높이 쳐들었던 최복자는 허공에 손이 굳어버렸다. 팔짱을 끼고 짝다리를 짚고 있던 정우성은 화들짝 놀라며 자세를 똑바로 고쳐 섰다. 미연의 시선은 허공을 향해 있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남의 일기장을 읽듯 지독하게 차갑고 건조했다. 서울관악구 낙성대동 34의 2번지 201호 이곳에서 주거침입 및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현재 현장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관 2명 이상 출동시켜 주십시오. 미쳤어. 정우성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언성을 빽 높이며 미연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다. 자기 시어머니를 경찰에 신고해? 당신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야, 이 독사 같은 년아. 당장 그 전화 끊어. 상황을 파악한 최복자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미연에게 달려들어 휴대폰을 빼앗으려 손을 뻗었다. 미연은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재빨리 휴대폰을 향해 또박또박 말했다. 가해자가 현재 폭력을 사용해 통신기기를 탈취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상담원의 목소리가 단박에 매서워졌다. 신고자님 위치 파악 완료되었습니다. 순찰차가 1km 이내에 있으며 3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통화 끊지 마십시오. 정우성이 미연을 향해 득달같이 달려들던 최복자의 팔을 덥석 붙잡았다. 어머니, 잠깐만요. 통화 녹음 남으면 빨간 줄 그인단 말이에요. 그는 고개를 획 돌려 미연을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았다. 너 대체 무슨 수작이야? 경찰이 오면 이런 집안 싸움에 끼어들 줄 알아? 이웃들 앞에서 집안 망신만 당하는 거라고. 미연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그녀는 그저 그 자리에 조각상처럼 서서 빨갛게 카운트다운이 돌아가는 통화 화면을 바라보며 뺨을 찌르는 욱신거림을 고스란히 견뎌내고 있었다. 저 멀리 도로 쪽에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찢어질 듯한 굉음을 내며 저녁 공기를 갈랐다. 서서히 가까워지고 있었다. 빨강과 파랑이 교차하는 성광이 거실 블라인드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일정한 패턴으로 실내 벽면을 어지럽게 훑고 지나갔다. 육중한 발걸음 소리가 문 밖에서 멎더니 신경질적이고 거센 노크 소리가 2번 이어졌다. 경찰입니다. 안에 계신 분 문 여세요. 정우성은 이를 가득 깨물고는 손으로 얼굴을 거칠게 한 번 쓸어내렸다. 그러고는 순식간에 억울하고 난처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싹 위장한 채 다가가 도어록을 열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문 밖에 버티고 서 있었다. 움직일 때마다 허리춤의 장비 벨트에서 가죽이 맞닿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나이 지긋한 경사와 젊은 순경이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최복자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아이고. 경찰날이. 그녀는 두 손으로 자신의 허벅지를 퍽퍽 내리치며 눈물 한 방울 없는 새빨간 거짓 울음을 우렁차게 터뜨렸다. 저 천하의 몹쓸 년을 좀 보세요. 제가 시골에서 며느리 먹이겠다고 그 무거운 김치를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이 꼴난 집구석을 치워주고 있었는데 글쎄 전현이 안면 싹 바꾸고 저랑 몸도 아픈 자기 시누이를 길바닥에 놔앉으라고 악을 쓰지 뭡니까? 제가 명색이 시어미인데
하도 기가 막혀서 어깨 좀 툭 쳤다고, 글쎄 저를 감옥에 쳐넣겠다고 경찰을 부르네요. 세상 천지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며느리가 시어미를 경찰에 신고하라니요. 경찰나리, 제발 제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젊은 순경은 미간을 찌푸리며 최복자가 뻗어오는 손길을 피해 반걸음 뒤로 물러섰다. 나이 지긋한 경사가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들고 집 안으로 성큼 들어섰다. 그는 바닥에 퍼질러 앉은 최복자를 힐끗 내려다보고는 소파 구석에 몸을 잔뜩 웅크린 채 휴대폰만 꽉 쥐고 있는 정수진을 훑어보았고 마지막으로 현관 쪽에 미동도 없이 서 있는 미연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미연의 왼쪽 뺨은 혹벌처럼 부어올라 있었고 손가락 사이로 미처 닦아내지 못한 핏자국이 새하얀 피부 위에서 섬뜩하게 도드라져 보였다. 신고자 본인이십니까? 경사의 목소리에 잔뜩 날이 섰다. 네, 접니다. 미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상황실과의 통화를 종료했다. 저 여자는 이 집 거주자도 아닌데 제 허락도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가했습니다. 정우성이 재빨리 비굴한 미소를 흘리며 경찰과 미연 사이를 가로막고 나섰다. 아이고, 경사님. 오해입니다. 진짜 오해예요. 그냥 흔한 고부 갈등입니다.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생활 방식이 달라서 가벼운 말다툼 좀 한 건데 별일 아닙니다. 괜히 헛걸음하시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가족끼리 원만하게 해결하겠습니다. 경사는 미연의 얼굴에 난 뚜렷한 상흔을 한번 쳐다보고 정우성의 능글맞은 변명을 번갈아 들었다.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관념상 이런 집안 내의 다툼은 경찰이 섣불리 개입하기 곤란한 회색지대로 치부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신고자님, 그래도 가족이시고 시어머니께서도 순간 홧김에 그러신 것 같은데 경찰이 볼펜을 찰칵 집어넣으며 타협을 유도하려는 투로 말했다. 가족 아닙니다. 미연이 경찰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다. 그녀는 정우성 쪽으로는 시선조차 주지 않은 채 휴대폰 화면에 잠금을 풀고 구름 모양 아이콘이 그려진 클라우드 앱을 실행했다. 경사님, 저기 현관 천장에 달린 화재 경보기 제가 지난달에 방범용으로 달아놓은 초소형 와이파이 카메라입니다. 24시간 내내 클라우드에 영상이 녹화되고 있죠. 그녀는 휴대폰을 가로로 돌려 재생 버튼을 누른 뒤 화면을 두 경찰관의 눈앞에 바짝 들이밀었다. 화질은 소름 끼치도록 선명했다. 광각 렌즈가 현관과 주방, 그리고 거실 일부까지 사각지대 없이 완벽하게 담아내고 있었다. 휴대폰 스피커를 통해 최복자의 표독스러운 쌍욕이 흘러나왔다. 이 싹수 없는 년이. 그 직후 화면 속 최복자가 괴물처럼 돌진하더니 팔을 번쩍 치켜들었다. 짝! 적막한 거실 안에서 재생되는 영상 속의 끔찍한 파열음이 무한히 증폭되어 울려 퍼졌다. 화면 속에서 미연의 고개가 꺾이며 냉장고에 처박히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재생되었다. 뒤이어 안방에서 어기적어기적 기어나온 정우성의 모습이 화면에 잡혔다. 당신은 집에 오자마자 꼭 이렇게 분란을 일으켜서 집안을 발칵 뒤집어놔야 속이 시원해? 기어이 어머니가 손 찍어 마시게 만들어야 직성이 풀려? 이게 다 집안 체면 깎아 먹는 짓이야. 내 체면 좀 세워주면 안 돼? 영상이 끝났다. 미연은 일시 정지 버튼을 꾹 눌렀다. 거실 전체에 무덤 같은 정적이 내려앉았다. 정우성의 얼굴에 들러붙어 있던 비굴한 미소가 딱딱하게 굳어버렸고 핏기가 싹 가시며 백지장처럼 질려갔다. 그는 미연의 손에 들린 휴대폰을 멍하니 쳐다보다가 천장에 매달린 평범하기 그지없는 화재 경보기를 넋 나간 듯 올려다보았다. 최복자의 새빨간 거짓 울음은 목구멍에 턱 걸려버렸고 그녀는 뻐끔뻐끔 입만 벌린 채 산소 부족에 시달리는 물고기 꼴이 되었다. 경사의 눈빛이 순식간에 매의 발톱처럼 날카로워졌다. 그가 덮어두었던 수첩을 다시 착 펼쳤다. 경사님, 미연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챙겨 넣으며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영상 원본, 증거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응급실에 가서 상해 진단서를 끊을 겁니다. 어떠한 형태의 합의나 선처도 절대 거부합니다. 저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주거침입죄로 저 최복자 씨를 정식으로 고소하겠습니다. 너 이 미친년.
집구석에 그딴 몰카를 달아놔 상황을 뒤늦게 파악한 최복자가 바닥에서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더니 미연의 코앞에 삿대질을 해대며 거품을 물었다. 우리 집안 재산 다 뜯어먹으려고 작정한 독사 같은 년. 내가 오늘 널 아주 찢어 죽여버리겠다. 그녀가 다시 미연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며 돌진했다. 젊은 순경이 번개처럼 움직여 최복자의 팔목을 꺾어 뒤로 콱 제압했다. 가만히 계세요. 경찰이 버젓이 눈앞에 있는데 또 폭력을 휘두르려 하십니까? 젊은 순경이 벼락같이 호통을 치며 허리춤에서 은빛 수갑을 빼들었다. 금속 톱니바퀴가 찹찹 맞물려 돌아가는 소리가 연속해서 울렸다. 최복자의 양손이 등 뒤로 꺾인 채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최복자 씨, 당신을 가정폭력 및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당신이 하는 모든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이거 놔. 이거 안 풀어. 경찰이 미쳤어. 내가 시어미고 전현이 내 며느리야. 시어미가 며느리 버르장머리 좀 고쳐놓은 게 무슨 법을 어겼다고 이 지랄이야. 최복자는 순경의 소나귀에서 발버둥 치며 악을 썼고 머리카락이 산발이 되어 완벽한 미친 여자의 꼴을 하고 있었다. 잠깐만요. 경찰관님. 절대 안 됩니다. 넋을 놓고 있던 정우성이 비로소 정신을 차렸다. 그가 미친 듯이 달려들어 경사의 소매를 부여잡고 매달렸다. 경사님, 이거 사건 접수하시면 안 됩니다. 저 구청 현직 공무원입니다. 제 직계가족이 이런 가정폭력 사건에 연루돼서 경찰서 들락거리면 제가 직접 때린 게 아니어도 인사고과에 치명적이라고요. 사건 커지면 저 승진 누락 수준이 아니라 아예 옷 벗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발 수갑 좀 풀어주세요. 그는 고개를 획 돌려 핏발이 선벌건 눈으로 미연을 노려보았다. 미연아, 제발 경찰관님한테 오해라고 없던 일로 하겠다고 고소 취하한다고 빨리 말해. 너 진짜 우리 집안 풍비박산 나는 꼴 보고 싶어서 이래? 미연은 자신의 앞날이 박살날까 봐 공포에 질려 흉측하게 일그러진 남편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아까 전 그녀가 따귀를 맞고 쓰러졌을 때 팔짱을 끼고 훈계하던 그 고고하고 거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증발해버렸다. 그녀는 대꾸조차 하지 않고 다시 경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경사님, 가해자 가족이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제게 고소 취하를 강요하며 언어적 협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제 상처가 더 덧나기 전에 서둘러 병원부터 가게 현장에서 분리 조치해 주십시오. 경사가 정우성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쩌렁쩌렁하게 경고했다. 물러서십시오. 여기서 한 번만 더 공무집행 방해하시면 당신도 현행범으로 같이 연행하겠습니다. 최복자는 2명의 경찰관에게 양팔이 결박된 채 문 밖으로 질질 끌려나갔다. 발버둥 치다 신발 한 짝이 벗겨져 맨발 한쪽이 시멘트 바닥에 쓸려갔다. 악다구니를 쓰던 욕설은 점차 진짜 감옥에 간다는 공포 어린 비명으로 변해갔다. 소파 위의 정수진은 진작에 몸을 콩벌레처럼 둥글게 말고 구석에 처박혀 있었다. 무릎을 꽉 끌어안은 채 소파 패드 위로 떨어진 휴대폰을 주울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수갑을 차고 짐승처럼 끌려나가는 제 어미의 모습을 공포에 질린 눈으로 바라만 볼 뿐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입 밖으로 단 한마디도 내뱉지 못한 채 벌벌 떨고 있었다. 계단으로 사람들이 내려가는 소리가 멀어졌다. 미연은 그 자리에 서서 열린 문틈으로 밀려오는 바깥의 차가운 밤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다. 머리 위 화재 경보기로 위장한 카메라에서는 여전히 붉은색 표시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아무 소리 없이 깜빡이고 있었다. 복도에 스산한 바람이 열린 문틈을 타고 집 안으로 계속해서 불어닥쳤다. 현관의 짙은 그림자 속에 서 있던 정우성은 몸을 돌려 집 밖으로 나가려는 미연의 뒷모습을 보며 눈가 근육을 파르르 경련하듯 떨었다. 어딜 가, 그가 문턱을 훌쩍 넘어 뛰쳐나오더니 미연의 코트 소매를 거칠게 낚아챘다. 얼마나 세게 쥐어뜯었는지 두꺼운 코트천이 찌지직하고 뜯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미연이 걸음을 멈췄다. 왼쪽 뺨에 끔찍한 부기는 어느새 눈가까지 퉁퉁 밀고 올라와 부어오른 살덩이 때문에 왼쪽 시야가 답답하게 좁아져 있었다. 그녀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자신의 소매를 꽉 틀어진 남자의 손을 얼음장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내려다보았다. 평생 제 손으로 집안일 하나 까딱해본 적 없어 손톱이 기생오라비처럼 반듯하게 다듬어진 그 손은 지금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힘을 주고 있어 뼈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거 나 응급실 가서 상해 진단서 뗄 거니까.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지는 미연의 목소리는 유난히 또렷했고 내뱉는 글자 하나하나에 얼음장이 박혀있는 듯했다. 당신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정우성의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통제불능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공포감 때문이었다. 그가 확 힘을 주어 미연을 억지로 돌려세웠다. 어머니 이미 끌려가셨잖아. 아직도 망신살 뻗친 게 모자라? 응급실. 의료 기록을 남기겠다고? 의료 기록 남는 순간 이건 단순한 집안 싸움이 아니라 형사사건 되는 거 몰라. 그는 목소리를 짓누르며 덫에 걸린 짐승처럼 으르렁거렸고 차가운 공기 중으로 침방울이 튀었다. 미연은 공포에 질려 흉하게 일그러진 그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다. 형사사건. 맞아. 그게 바로 내 목적이야. 박미연, 정우성은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는 주변을 휙휙 둘러보았다. 옆집 이백이 호문틈 아래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듯했다. 그는 즉시 목소리를 낮추었고 방금 전까지의 허세 부리던 말투는 애원으로 바뀌어 있었다. 내가 이렇게 빌게, 당신 평소에 나한테 어떻게 성질을 부려도 다 받아줄 텐데 이번엔 달라. 다음 달이 구청 정기 승진 심사야. 인사기록에 직계 가족 형사사건 연루. 그것도 가정폭력으로 빨간 줄 그이면 6급 주사 승진은 고사하고 지금 내 자리 호시탐탐 노리는 놈들한테 끌려 내려온단 말이야. 미연의 입꼬리가 살짝 비틀리며 찢어진 입안 점막을 건드렸고 새로운 피비린내가 다시 왈칵 배어나왔다. 당신 승진. 당신 자리. 당신 체면. 그녀는 7년이나 한 이불을 덮고 잔 이 남자를 쳐다보며 문득 끔찍할 정도로 낯설게 느껴졌다. 지난 몇 년 동안 당신이 고시원 처박혀서 내가 사다 나른 컵라면 먹고 내가 내주는 인터넷 요금이랑 학원비 쓸 때 난 내가 우리 가정을 지탱하고 있다고 믿었어. 그런데 알고 보니 난 괴물한테 투자하고 있었던 거네. 그래, 내 잘못이야. 내가 어머니 안 말린 거 다 내 잘못이라고. 정우성은 그녀가 꿈쩍도 하지 않자 땀을 뻘뻘 흘리며 다급해하더니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다. 철퍼덕. 회색 트레이닝 바지를 입은 무릎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쿵 하고 무겁게 떨어졌다. 복도의 센서 등이 그 둔탁한 소리에 다시 환하게 켜졌고 눈이 시린 하얀 불빛이 고개를 푹 숙인 정우성의 정수리로 쏟아졌다. 그는 두 손을 뻗어 미연의 종아리를 사생결단으로 끌어안았다. 미연아, 여보. 내가 딱 한 번만 빌게. 당신이 날 때리고 욕해도 좋으니까 제발 고소만 취하해줘. 경찰한테는 그냥 고부간에 장난치다 살짝 밀친 거라고 말해줘. 내가 이렇게 싹싹 빌게. 나 진짜 죽을 둥 살둥해서 겨우 공무원 붙었잖아. 내가 밤새워가며 얼마나 지독하게 공부했는지 당신이 제일 잘 알면서 어떻게 지금 이 순간에 내 인생을 망치려고 해. 미연은 자신의 발밑에 무릎을 꿇은 남자를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5년 전 그가 합격자 발표를 확인하던 그날도 그는 이렇게 바닥에 무릎을 꿇었었다. 하지만 그때는 그녀를 부둥켜 안고 울고 웃으며 평생 호강시켜주겠다고 서울에서 제일 좋은 전셋집에 살게 해주겠다고 맹세했었다. 지금 그는 그 알량한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 무릎을 꿇고 그녀 얼굴에 찍힌 손자국과 난장판이 된 집구석을 못 본 척 덮어달라고 구걸하고 있었다. 이거 놔. 미연은 두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안 놔. 고소 취하한다고 약속 안 하면 절대 안 놔. 정우성의 목소리에 울음기가 섞여들었다. 놓으라고 했어. 미연이 눈을 번쩍 떴다. 그녀의 눈빛은 한강 바닥에 가라앉은 돌덩이처럼 서늘했다. 그녀는 반대쪽 발을 들어 일말의 자비도 없이 정우성의 어깨를 매몰차게 걷어찼다. 정우성은 윽하는 신음과 함께 몸이 뒤로 발라당 넘어갔고 손도 자신도 모르게 스르르 풀렸다. 미연은 쥐어뜯긴 코트 자락을 단정하게 매만진 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단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너 후회할 줄 알아. 박미연.
내가 이렇게 막장으로 나오면 우리 정씨 집안에서 너 가만 안 둘 줄 알아. 정우성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뒤도 안 돌아보는 그 단호한 뒷모습을 향해 절망적으로 악을 썼다. 그에게 돌아온 대답은 쿵 하고 육중하게 닫히는 1층 공동 현관문 소리뿐이었다. 응급실 공기에는 소독약과 의료용 알코올에 코를 찌르는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다. 응급의학과 의사가 라텍스 장갑을 낀 손가락으로 미연의 왼쪽 뺨 가장자리를 조심스럽게 눌렀다. 미연이 헉하고 차가운 숨을 들이마시며 파란색 플라스틱 의자 모서리를 손가락이 하얘지도록 꽉 부여잡았다. 연부 조직에 심한 좌상이 있고 구강 내 점막 2군데가 찢어졌네요. 가벼운 뇌진탕으로 인한 이명 증상도 있고요. 의사는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며 시선도 올리지 않은 채 말했다. 둔기로 맞으셨습니까? 아니면 손찌검을 당하신 겁니까? 시댁 식구한테 뺨을 맞았습니다. 미연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키보드를 두드리던 의사의 손이 1초쯤 멈칫하더니 고개를 들어 그녀를 쳐다보았다. 수많은 환자를 겪어본 듯한 덤덤한 눈빛이 스쳐 지나갔다. 전치 2주상의 진단서 끊어드릴게요. 경찰 제출용이면 뇌출혈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니 영상의학과 가서 머리 CT도 찍고 가세요. 며칠 동안은 죽이나 미음만 드시고요. 네, 처방전 부탁드립니다. 시뻘건 직인이 찍힌 상의 진단서를 들고 응급센터 건물을 나섰을 때는 이미 밤 11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다. 서울의 밤바람이 뺨을 에일듯 차가웠다. 미연은 코트깃을 빳빳하게 세워 얼굴 반쪽을 가렸다. 그녀는 낙성대동의 월세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정우성이 100% 거기서 죽치고 기다릴 게 뻔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휴대폰으로 병원 근처에 있는 저렴한 비즈니스 호텔을 예약했다. 비좁은 객실로 들어와 문을 닫고 카드키를 꽂았다. 불이 탁 켜지는 순간 미연은 문짝에 기댄 채 스르르 미끄러져 내려와 카페트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제야 신고를 하고 몸싸움을 버티고 병원까지 오게 만들었던 팽팽한 아드레날린이 서서히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지독한 피로와 욱신거리는 통증, 그리고 속이 텅 비어버린 듯한 공허함이 해일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어 클라우드에 백업해둔 그 감시 카메라 영상을 재생하고 또 재생했다. 영상을 한 번씩 볼 때마다 그녀의 눈 밑에 고인 한기는 한층 더 짙어졌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서초동. 서울에서 법무법인이 가장 빽빽하게 밀집해 있는 동네다. 미연은 가사 및 이혼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 사무소의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짙은 회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의 여성 변호사가 자리했다. 초기 기록과 그 감시 영상을 꼼꼼히 확인한 변호사는 태블릿 PC를 테이블 가운데로 밀어놓고 깍지 낀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렸다. 박미연 의뢰인님, 확보하신 증거는 아주 완벽합니다. 폭행 영상이 있고 경찰 출동 기록도 남아있으며 병원의 상해 진단서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요. 이제 문제는 의뢰인님의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형사 고소로만 끝내실 건지 아니면 이혼할 겁니다. 미연의 말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리고 법원의 피해자 보호 명령도 즉각 신청해주세요. 그 인간들 전부 제 집에서 쫓아낼 겁니다. 변호사가 흥미롭다는 듯 눈썹을 까딱였다. 이혼 소송은 시간이 꽤 걸립니다. 하지만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의 경우 현재 지속적인 폭력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만 소명되면 보통 일주일에서 2주일 내로 인용이 떨어집니다. 다만 남편 정우성 씨까지 퇴거시키려면 그 사람 역시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미연은 가방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꺼내 슥 밀어주었다. 그러고 나서 휴대폰에 저장된 두 번째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어젯밤 복도에서 코트 주머니에 넣은 휴대폰으로 몰래 녹음했던 정우성의 악에 바친 발악이었다. 내가 이렇게 막장으로 나오면 우리 정씨 집안에서 너 가만 안 둘 줄 알아. 소름 끼치는 녹음 파일이 고요한 회의실을 쩌렁쩌렁 울렸다. 다 듣고 난 변호사의 입가에 흡족한 미소가 번졌다. 대처가 아주 훌륭하시네요. 이 아파트 임차인이 의뢰인님 명의로 되어 있고 이 언어폭력 및 협박 녹음까지 더해지면
가정법원에 긴급 임시 조치를 신청하기에 차고 넘칩니다. 빠르면 사흘 안에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질 거예요. 명령이 집행되기 전까지는 안전을 위해 자택으로 돌아가지 마시길 권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임료는 오늘 오후에 계좌로 입금하겠습니다. 김미연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법률사무소를 빠져나온 미연은 두 블록 떨어진 시중은행 영업점으로 직행했다. 번호표를 뽑고 대기하다 창구 앞에 앉았다. 제 명의로 연결된 가족 카드 권한 전부 해지해 주시고요. 자동 이체 전용으로 쓰는 하위 계좌도 지금 당장 동결해 주세요. 미연이 신분증을 내밀며 단호하게 말했다. 직원이 컴퓨터로 조회를 하더니 안색이 살짝 변했다. 박미연 고객님, 현재 주 계좌에 정우성님 명의로 발급된 가족 카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위 계좌에서 매월 15일마다 현대캐피탈로 75만 원씩 자동 이체되고 있는데 자동차 할부금으로 보입니다. 지금 당장 동결하시면 다음 주 출금이 막혀 연체 이자가 발생하고 차량 명의자의 신용등급에 심각한 타격이 갈 텐데요. 알고 있습니다. 당장 동결 처리해 주세요. 그리고 그 가족 카드의 모든 결제 기능도 차단해 주십시오. 미연이 칼같이 대답했다. 적막한 은행 객장 안에 경쾌하고 단호한 타자 소리가 울려 퍼졌다. 요청하신 대로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가족 카드는 현재 정지 상태이며 하위 계좌도 동결 조치되었습니다. 직원이 처리 내역이 적힌 영수증을 건넸다. 은행 문을 나서자 초겨울의 햇살이 제법 눈부셨다. 미연은 손에 쥔 얇은 영수증 한 장을 내려다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길고 후련한 숨을 토해냈다. 그 새까만 중형 세단. 정우성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지 딱 한 달째 되던 날, 매일 구청까지 지옥철 타고 출근하는 건 공무원 체면에 똥칠하는 거라며 기어코 사내라고 난리를 치던 그 차다. 초기 자금은 미연이 제 신용카드 한도를 꽉꽉 채워 긁어서 마련했고 매달 나가는 할부금도 오롯이 그녀의 월급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었다. 바로 이 찰나를 기점으로 그 지긋지긋하고 무거웠던 거머리 같은 흡혈 파이프가 영원히 절단된 것이다. 오후 4시 서울 강서구의 한 최고급 한우 고깃집. 정우성은 상석에 앉은 과장에게 연신 아부 섞인 굽실거림을 보이며 소주잔을 치켜들고 있었다. 과장님, 이번 정기 인사 고과 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잔은 원샷하겠습니다. 정우성은 고개를 뒤로 젖히고 소주 한 잔을 위장으로 털어넣었다. 독한 알코올이 식도를 긁어내려 미간이 찌푸려졌지만 그는 이내 실없이 비굴한 웃음을 짜냈다. 이후 며칠 집구석에서 터진 막장 드라마 같은 일 때문에 그는 부서 내에서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다. 오늘 억지로 핑계를 만들어 부서 윗선들을 모시고 비싼 고기를 대접하며 어떻게든 흔들리는 줄을 다잡아보려는 수작이었다. 2-3시간 동안 거하게 식사를 마치고 술기운이 오를 대로 오른 뒤에야 정우성은 눈치 빠르게 먼저 벌떡 일어나 계산서를 들고 카운터로 향했다. 총 42만 5천 원입니다. 계산원이 상냥하게 미소 지으며 금액을 불렀다. 정우성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지갑에서 그 짙은 파란색 가족 카드를 뽑아 폼나게 내밀었다. 미연의 명의로 된 한도 넉넉한 카드였다. 계산원이 카드를 단말기에 꽂았다. 몇 초 뒤 삐익 하는 신경질적인 경고음이 울렸다. 계산원이 포스기 화면을 보더니 난처한 듯 웃었다. 손님, 이 카드 승인 거절 떨어졌는데요. 정지되거나 해지된 카드라고 뜹니다. 정우성의 얼굴에 들러붙어 있던 비굴한 미소가 차갑게 굳어버렸다. 주변 공기 온도가 순식간에 영하로 뚝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그럴 리가요. 다시 한번 긁어보세요. 기계 오류 난 거 아닙니까? 그는 초조함을 꾹꾹 눌러 담아 목소리를 낮췄다. 뒤를 힐끗 돌아보니 과장 일행은 이미 겉옷을 걸치며 밖으로 나갈 채비를 하고 있었다. 계산원이 다시 시도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죄송하지만 정말 승인이 안 납니다. 혹시 다른 결제 수단 있으신가요? 정우성의 이마에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혔다. 그의 월급 통장 잔고는 10만 원도 채 되지 않았다. 월급의 대부분은 어머니가 꽉 쥐고 있었고 그에게는 이 엄청난 식대를 결제할 현금 따위는 쥐뿔도 없었다. 극도의 수치심에 당장이라도 쥐구멍에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결국 그는 뻔뻔하게 철판을 깔고
과장이 빤히 보는 앞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구걸하듯 돈을 빌렸고 사람들의 벌레 보는 듯한 시선 속에서 간신히 밥값을 치르고 나왔다. 고깃집을 빠져나온 정우성은 인적이 드문 구석으로 숨어들어 미친 듯이 미연의 번호로 전화를 걸어댔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수신 차단이었다. 정우성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옆에 있던 쓰레기통을 걷어찼다. 멱살을 잡힌 오리처럼 생전 처음 겪어보는 끔찍한 질식감이 그의 숨통을 옥죄어 왔다. 그동안 묵묵히 제 뒤에서 뼈 빠지게 수혈을 해주던 그 여자는 단지 문을 걸어 잠근 게 아니었다. 아예 그의 생명줄 같은 산소 호흡기를 확 뽑아버린 것이다. 사흘 뒤 낙성대동의 월세집. 정우성은 소파에 널브러져 담배를 뻐끔뻐끔 피우고 있었다. 집골은 개판 5분 전이었고 주방 싱크대에는 쉰내가 진동하는 설거지거리가 산을 이루고 있었다. 정수진은 그날 혼비백산한 이후 이틀 내내 방구석에 처박혀 쥐죽은 듯 기어 나오지 않았고 배가 고프면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남은 쓰레기는 거실 구석에 무단 투기하듯 던져놓았다. 쾅쾅쾅. 부서질 듯 험악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정우성은 짜증스럽게 담배꽁초를 비벼 끄고 슬리퍼를 질질 끌며 현관으로 다가갔다. 배달 음식 문 앞에 두고 가라니까. 문을 벌컥 연 순간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문 밖에는 제복을 입은 법원 집행관 2명과 관할 지구대 경찰관 2명이 떡하니 버티고 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뒤에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무표정의 미연이 서 있었다. 정우성 씨 되십니까? 우두머리 격인 집행관이 법원의 시뻘건 직인이 찍힌 서류를 눈앞에 들이밀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박미연 씨가 신청한 피해자 보호 명령을 정식으로 인용했습니다. 법원 명령에 따라 귀하와 귀하의 가족은 즉시 이 거주지에서 퇴거해야 하며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에서 반경 100m 이내로 접근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지금 당장 최소한의 개인 물품만 챙겨서 이 집에서 나가주십시오. 정우성의 머릿속에서 커다란 종이징하고 울리며 쇠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아득해졌다. 뭐요? 접근 금지 명령. 무슨 근거로? 여기 내 집이기도 해. 그는 솟구치는 공포를 가짜는 분노로 위장하며 서류를 확 빼앗으려 손을 뻗었다. 옆에 대기하던 경찰관 2명이 찰나의 망설임도 없이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며 허리춤의 장비 벨트에 손을 턱 얹었다. 정 선생님, 공무집행 방해하지 마십시오. 법원 명령에 불응하시면 현장에서 즉각 강제 조치 들어가겠습니다. 짐 챙길 시간 15분 드립니다. 15분 뒤에는 강제 퇴거 집행하겠습니다. 정우성은 그 서슬퍼런 기세에 기겁하며 손을 쑥 움츠렸고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해졌다. 그는 굳은 표정의 집행관들을 한 번 보고 인간 방패 뒤에 선 미연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미연은 오늘 깔끔하게 떨어지는 트렌치 코트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어 올린 모습이었다. 얼굴에 붉게 부어올랐던 자국은 가라앉았고 옅은 멍 자국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분노도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완벽하게 무가치한 타인을 바라보는 그저 서늘한 눈동자일 뿐이었다. 수진아. 정수진. 당장 튀어나와. 정우성이 반쯤 미친 사람처럼 집 안을 향해 고함을 쳤다. 안방 문이 삐그덕 열리더니 새집을 지은 머리에 정수진이 고개를 삐죽 내밀었다가 제복 입은 경찰들을 보고 기겁하며 악을 썼다. 현대법치국가의 강력한 강제력 앞에서는 정우성이 그토록 콧대 높여 자랑하던 집안의 알량한 체면 따위는 우스꽝스러운 물거품에 불과했다. 그는 대가리 잘린 파리처럼 침실로 허둥지둥 뛰어들어가 구겨진 와이셔츠와 충전기 따위를 캐리어에 짐승처럼 쑤셔박았다. 지퍼가 터질 듯 안 다치자 그는 땀을 비오듯 쏟으며 억지로 잡아당겼고 그 바람에 캐리어 지퍼가 투둑하고 찢어져 버렸다. 15분 뒤 정우성은 옆구리가 터진 캐리어를 질질 끌고 정수진은 그날가 빠진 거대한 분홍색 짐가방을 낑낑대며 끌고 두 사람은 주인을 잃은 유기견 마냥 대문 밖으로 쫓겨났다. 복도에는 웅성거리는 이웃들이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구경 중이었다. 정우성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얼굴을 가슴팍에 파묻고 싶을 지경이었다.
그는 이웃들의 경멸 어린 눈초리를 마주할 용기조차 없어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도망치듯 계단을 굴러내려갔다. 미연은 집안 현관에 우두커니 섰다. 출장 열쇠 수리기사가 재빠른 손놀림으로 도어록을 뜯어내고 최고급 형세 기계로 교체했다. 비밀번호 초기화 세팅해 두었습니다. 기사가 새 카드키를 건넸다. 미연은 문을 굳게 닫고 도어록에서 울리는 경쾌하고 든든한 잠금장치 소리를 가만히 들었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굳게 닫혀있던 블라인드를 쫙 걷어 올렸다. 늦은 오후의 붉은 햇살이 거침없이 쏟아져 들어와 바닥에 굴러다니는 먼지들을 환하게 비추었다. 아직 집 안 곳곳에 배달 음식의 찌든 냄새가 배어 있었지만 이곳은 이제 완벽하게 그녀 혼자만의 단단한 성체가 된 것이다. 서울 남부 구치소의 면회실. 두꺼운 방탄 유리를 사이에 두고 정우성은 시커먼 전화기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플라스틱 수화기 끄트머리에는 찌든 때가 묻어 있었다. 유리 너머의 최복자는 칙칙한 연두색 미결 수용 수의를 입고 머리는 둥지 튼 새집처럼 엉망진창이었다. 우성아, 너 빨리 그 독사 같은 년한테 가서 합의서 당장 써달라고 해. 최복자는 수화기를 쥐자마자 눈물 콧물을 질질 짜며 대성통곡을 했다. 여기 사람 살 곳이 못 된다. 6명이 한 방에서 칼잠을 자야 하고 씻는 물도 얼음장이야. 거기다 그 방장이라는 년이 글쎄 어제 나보고 화장실 변기를 닦으라지 뭐냐. 내 이 늙은 몸뚱이로 이런 끔찍한 수모를 어떻게 견디라는 거야. 정우성은 수화기를 쥔 손에 핏대가 서도록 힘을 주었다. 어머니, 그만 좀 우세요.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날 정도로 갈라져 있었고 눈두덩이는 퀭하게 파여 있었다. 소용없어요. 그 여자 합의서는커녕 법원에 더 살벌한 피해 사실 진술서까지 들이밀었어요. 검찰에서 구공판으로 정식 기소하겠다고 떨어졌고 무조건 빨간 줄 남을 겁니다. 뭐? 기소, 최복자의 쇳소리 섞인 비명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렸다. 그럼 내가 진짜 이 감옥통에서 썩어야 한단 말이냐? 시어미가 며느리 버릇 좀 고쳐놓은 게 무슨 쳐죽일 죄를 졌다고. 그게 법이에요. 어머니. 정우성은 고통스럽게 두 눈을 질끈 감았다. 그가 아직 최복자에게 입 밖에 내지 못한 사실은 이 형사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 그 자신의 처지가 진짜 시궁창으로 곤두박질 쳤다는 것이었다. 바로 어제 구청 인사과 과장이 그를 조용히 호출했다. 정 주무관, 요즘 자네 아내분 경찰 신고 건도 그렇고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까지 떨어지고 청 내의 소문이 아주 안 좋아. 올해 승진 티오도 빡빡한데 윗선들 뜻이 이러니 당분간 자숙하는 의미에서 내일부터 지하 2층 문서 보관실로 내려가서 업무 지원 좀 하게. 지하 2층 문서 보관실. 그곳은 구청 내에서도 완전히 밀려난 잉여 인력들을 박아두는 유배지였다. 성과급도 없고 평생 햇빛도 볼 수 없는 구석방. 고시원 골방에서 컵라면으로 버텼던 5년이라는 세월이 하루아침에 한 줌재가 되어 날아가 버렸다. 아, 참. 수진이는 어딨어? 최복자의 발악이 정우성의 암울한 상념을 박살냈다. 내 시골집 장독대 밑에 통장 숨겨놨다. 수진이한테 빨리 그 돈 찾아서 벌금 내고 이 끔찍한 곳에서 날 꺼내달라고 해. 정우성은 멍하니 굳어있다가 이내 실성한 사람처럼 허탈한 웃음을 흘렸다. 통장요. 어머니, 저 어제 시골 본가 내려갔다 왔습니다. 장독대 밑은 진작에 텅 비어 있었어요. 쪽지 딱 한 장 남아있더군요. 어머니가 그토록 끔찍이 여겼던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다던 그 막내딸이 어머니 평생 긁어모은 마지막 노후 자금 싹 털어서 야반도주했습니다. 전화기도 꺼져 있고 사람 아예 증발해버렸다고요? 최복자의 두 눈이 튀어나올 듯 끔찍하게 확장되었다. 그녀의 목구멍에서 쇳소리 섞인 괴상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럴 리가 내 돈. 그녀는 갑자기 양손으로 제 머리를 쥐어뜯으며 쥐가 난 것처럼 온몸을 기괴하게 비틀더니 뼈를 깎는 듯한 비명과 함께 바닥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유리 너머로 교도관들이 재빨리 뛰어들어와 축 늘어진 그녀를 짐짝처럼 질질 끌고 나갔다. 면회 통화는 강제로 끊어졌다. 몇 달 뒤 가정법원의 판결문이 정식으로 송달되었다.
미연은 판사의 묵직한 직인이 찍힌 이혼 판결문을 거머쥐었다. 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귀책 사유가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있다는 그녀의 모든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다. 자동차 할부금이 연체되어 결국 은행에 압류당하고 경매로 넘어가면서 발생한 수천만 원의 어마어마한 부채는 토시 하나 틀림없이 정우성 개인의 목을 옥죄는 올가미가 되었다. 3년 뒤 서울, 늦가을. 장대비가 유리창을 거칠게 때리며 이 거대하고 차가운 도시의 아스팔트를 씻어내고 있었다. 강남구의 한 고급 커피숍 안은 난방이 훈훈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미연은 빗줄기가 쏟아지는 창가 자리에 여유롭게 앉아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짧고 세련된 단발로 바뀌어 한층 더 당당하고 단단해 보였다. 그녀 앞에 널찍한 테이블 위에는 야은 최신형 노트북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샴을 추가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 땀방울을 흘리고 있었다. 유리잔 표면에 맺힌 차가운 물방울이 주르륵 미끄러져 내렸다. 그녀는 마지막 업무 보고서 작성을 마치고 경쾌하게 전송 버튼을 눌렀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어 한 모금 머금자, 차갑고도 기분 좋게 씁쓸한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시원하게 넘어갔다. 그녀의 시선은 빗물 번진 창밖을 향해 있었다. 한편 도시의 완전한 반대편. 신림동의 낡은 고시원촌. 이끼가 새파랗게 낀 허름한 외벽을 타고 더러운 빗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다. 두 평 남짓한 퀴퀴한 반지하 단칸방 안에는 곰팡내와 찌든 내가 뒤섞여 진동했다. 정우성은 목이 누렇게 바랜 낡은 반소매 티셔츠를 걸치고 장판이 벗겨진 좁은 침대 위에 쭈그려 앉아 있었다. 척추가 굽은 그의 앞에는 책상 대용으로 주워온 라면 박스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펄펄 끓는 물을 부어놓은 싸구려 컵라면 한 개가 놓여 있었다. 그는 나무젓가락을 쥔 채 영혼 없는 기계처럼 면발을 입안으로 쑤셔 넣었다. 문서 보관실에서 썩은 지 어언 3년 그는 조직 내에서 완벽하게 죽은 인간 취급을 받았고 매달 쥐꼬리만 한 월급에서 온갖 빚에 대한 이자가 무자비하게 뜯겨나간 뒤에는 햇빛이 드는 멀쩡한 방 한 칸조차 구할 수 없는 빈털터리 신세였다. 결국 그는 길을 쓰고 도망치려 했던 이 시궁창 같은 고시원 골방으로 다시 처박히고 만 것이다. 창밖에서 둔탁한 천둥 소리가 쾅 하고 터졌다. 정우성의 젓가락질을 하던 손이 파르르 떨리더니 뻘건 국물이 묻은 면발 가닥이 그의 무릎팍으로 툭 떨어졌다. 그는 그 초라한 라면 가닥을 멍하니 응시하다가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갑자기 어깨를 미친 듯이 들썩이기 시작했다. 그는 소리내어 울지 못한 채 끄끄거리는 비참한 헛구역질 같은 소리만 뱉어냈고 탁한 컵라면 국물 위로 굵은 눈물방울들이 툭툭 떨어져 파문을 일으켰다. 강남의 커피숍, 빗줄기가 서서히 잦아들고 있었다. 미연은 손가락 끝으로 유리잔 표면의 마지막 물기를 가볍게 훔쳐냈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커피숍 천장 구석에도 동그랗고 하얀 모니터 카메라가 얌전하게 매달려 있었다. 그 카메라는 붉은색 불빛을 번쩍이지도 않았고 침입을 경고하는 숨막히는 사각지대를 가리키지도 않은 채 그저 커피 향이 가득한 이 아늑하고 평화로운 공간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미연은 그 카메라를 잠시 올려다보다가 이제는 반지 자국조차 남지 않은 매끈한 손가락을 가볍게 매만졌다. 그녀는 한때 자신의 인생이 비좁고 숨막히는 월세집에 갇혀 초소형 카메라의 섬뜩한 붉은 불빛을 바라보며 결코 오지 않을 새벽을 막연히 인내하고 버텨내야 하는 것이라고 믿었었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뼛속 깊이 깨닫고 있다. 닫힌 문을 진정으로 걸어 잠글 수 있는 건 알량한 비밀번호 따위가 아니며 자신을 옥죄는 감옥을 산산조각 낼 수 있는 건 결코 무기력한 눈물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지옥의 한복판에서 눈을 번쩍 뜨고 차갑게 칼을 빼드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